잠깐 잘 쉬셨죠? 예, 이제 15분부터 계속 풀어봐요. 집단에 관한 설명. 자, 집단의 본질을 묻는 문제인데, 2차 집단은 인간의 성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쿨리라고 하는 학자가 집단을 1차, 2차,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 만드는 것도 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2차 집단인데 얘는 이제 이해관계로 사람들이 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생산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집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엄격히 얘기한다면 1차 집단으로 보는 게 맞아요. 개방 집단은 구성원의 개별화와 일정 수준 이상의 심도,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이런 거 사실 실천 기술론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개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 과정, 집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집단 성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폐쇄형 집단은 집단이 한번 구성이 되면은 집단 과정 중에 다른 신입 성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폐쇄 집단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중간중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그럼 일정 수준의 심도 있는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겠죠. 왜? 특히 이제 교육 집단 같은 것들을 개방 집단으로 운영했다면 큰일 나겠지. 예, 교육 집단은 어떤 지식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건데 중간중간마다 자꾸 뭐 이상한 애가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진도를 걔한테 맞춰야 돼. 아니면은 우리 원래 과정 진행하던 과정에다 맞춰야 돼요.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개별화를 시키고 저 개별적인 욕구에 맞게끔 서비스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심도 있는 목적 달성하려면 개방 집단 아니고 폐쇄형 집단으로 운영해야 되고, 자, 집단은 구성원의 상호작용 중요해요. 그런데 최소 단위는 4명? 4명 아니죠. 자, 이런 거죠. 우리 집단은, 자, 종류가 치료 집단,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집단이,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 그때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필요 없이 성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원들끼리. 그죠? 걔 같은 경우엔 2명만 있어도 돼요. 2명 이상. 그죠? 혼자 있으면 집단은 아닌데. 반면에 치료 집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가 들어가고 상호작용하는 성원 2이 이상 있어야 돼요. 그때 몇 명 이상?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집단 중에 사회복사들이 제일 많이 구성하는 집단이 이제 치료 집단이거든요. 트리트먼트 그룹. 걔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일 많아요. 3명 이상 가는 게.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성원 2에다가 사회복지사 하나까지 집어넣어야 돼. 집단 지도자인 복지사. 자, 4명 아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4명 이상은. 자, 형성 집단은 특정 목적 없이 만들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형성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도적인 목적성이 있어야 돼.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치료 집단이나 또는 과업 집단 같은 것들이 형성 집단에 포함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자연 집단이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 그게 이제 자조 집단 같은 거죠. 어떤 집단 계획자가 집단을 만들 생각 없이 그냥 집단 성원들끼리 이러다가 지들끼리 만든 거야. 자기네들끼리의 공동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자, 형성 집단. 자, 목적이 있어야 된다. 집단 활동을 통해서 집단에 관한 정체성인 우리 의식이 형성되어진다. 그렇죠. 이 우리 의식을 뭐라 그랬지? 우리가 집단 응집력이라 그랬죠.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응집력, 일체성. 그죠? 이 집단 응집력은 대표적인 집단 역학의 요소예요. 그 답은 5번이 맞죠.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실천 기술론 공부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실천 기술론. 자, 집단도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다루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출제가 됐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실천 기술론에서 다뤄봐야 될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실천 기술론에서 해당 내용들이 똑같이 출제가 된다. 자, 문화. 문화가 안 나온 적이 없었었죠? 문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화체계, 대표적인 거시체계입니다. 자, 선천적으로 습득돼? 아닙니다. 이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뭐 태어날 때부터 문화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거죠.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문화의 학습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얘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의 기준 중에 하나가 사회 통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특히 그 문화 안에서도 비물질 문화 안에 규범 문화가 있었었죠. 그 규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 그 다음에 뭐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회 통제,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규범을 준수해야 되고 관습을 순종하고 쫓아가야 되죠. 기능 있습니다. 고정적이며 구체적이다. 자, 문화는 고정적이지 않아요. 시대나 상황이 바뀌면서 자꾸자꾸 변화되어져 가죠. 그리고 문화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굉장히,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건 실체가 명확히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생활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자, 3번도 틀렸다.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통적 속성이 있다. 그렇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조직에도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집단에도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도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국가에도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 뭐죠?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집단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다른 지역사회와 구분이 되어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식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숟갈로 밥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숟갈 잘 안 쓰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자, 그 식문화입니다. 자, 톡성이 있다. 이게 맞고요. 다양성은 차별을 의미한다. 자, 문화와 관련되어져서 이 다양성 얘기가 출제가 됐다. 이 다양성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실천의 중요한 이념으로서도 다양성을 우리가 공부했죠. 얘는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를 상호 존중하자, 동화시키지 않고 상호 존중하자고 하는 그런 이념이었었고, 얘는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기반한, 문화 상대주의에 기반한 일종의 포용입니다. 포용. 문화를 받아들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 이 다양성은 다시 한번 실천론의 가치, 그러니까 이념입니다. 가치가 아니고 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인 이념이죠. 차별의 정반대말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답은 4번이죠.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전생의 인지발달 다루고 있다. 아니다. 감정구형 피아제에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개 단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는 언제 12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이전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린 보통 그걸 청소년기까지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전생애적 인지발달 단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문화, 사회 환경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죠. 특히 이 피아제 이론의 가장 큰 문제가 백인 아이들, 백인 애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이제 유럽 문화, 이 피아제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그죠? 유전적으로도 많이 결함이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백인들, 이런 대상만 갖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나 또는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 또는 다른 인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완벽하게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구체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 이 추상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추상적 사고와 이것에 기반해서 가설 연역적 사고, 또 상대적 사고, 조합적 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었었다. 인지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 맞습니다. 이 동화 조절을 묶어서 우리가 적응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맞죠, 여러분? 적응이고, 이 적응을 통해서 평형화를 추구한다 그랬죠. 이퀄리브리엄, 평형화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답 4번이 맞네요. 전조작적 사고 단계에서 보존 개념이 획득된다. 얘도 맨날 시험에 나오죠. 전조작기 때는 보존 개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획득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그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때 드디어 보존 개념이 획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조작기 때 시작된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때 보존 개념이 획득된다. 이래야지 맞죠. 자, 그 답은 4번만 맞네요. 자, 18번. 행동주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안에서도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관한 얘기죠. 강화 계획은 행동의 반응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관한 얘기죠.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 행동 조성 또는 행동 형성,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얘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강화물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학습화시키는 거죠. 자,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 강화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반응이 일어난 후입니다. 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강화를 주는 것, 간격에 맞춰서. 여러분, 이것도 맞는 거, 그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건 틀리죠? 이 고정 강화 계획, 간격이라고 하는 거, 간격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맞는데, 얘는 시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강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월급이라 그랬잖아요, 월급.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이거는. 자,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주는 게 아니라 간격이란 말이 붙으면 이게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시간. 자, 그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이네요. 자, 다문화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다문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인종차별이 있다. 그죠? 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졌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다문화 사회는 그러니까 여러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존하는 것.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는 그 주류 문화를 갖고 있는 주류 계층들 외에 이제 다른 문화권들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거든요. 그럼 그 주류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어지긴 하였지만,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한민족이라고 하죠. 이 주류 문화권에 뭐 해외에서 이주를 오거나 또는 이주 여성이, 그러니까 결혼 이민을 오신 분들, 의원 중에,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는 실지라도 의원 중에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자,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의 단일화를 지향한다. 자,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문화의 단일화를 지향한다. 수용하는 것까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의 단일화를 지향하는 건 아니죠.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죠. 문화로 이 단일화를 지향한다는 건 문화를 동화시켜 버리겠다는 건데, 동화는 지향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에서는. 서구와 근대화 세계화는 다문화의 중요성을 표면적으로 부상시켰다. 항상 다문화는 있었거든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죠? 있었는데, 이게 서구화 되어지면서 또 근대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지면서 이게 아예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동화주의는 이민을 받는 사회의 문화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동화주의는, 그러니까 베리가 얘기했던 동화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동화는 자, 주류 문화를 쫓아가고, 그죠? 주류 문화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위 문화들이 있으면 하위 문화를 주류 문화로 아예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하위 문화 말살 정책 펴버리는 거예요. 동화주의 하게 되면. 그래서 이민을 받는 사회의 문화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민 온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 문화적 우월성에 따라서 그 문화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그 문화를 따르게 강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동화주의라고 하더라. 자, 용광로 개념은 동화주의와 관련이 있다. 아유, 용광로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 이런 용광로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제철소 용광로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쇳덩어리 넣고 이것저것 다 넣잖아. 그 넣으면 어떻게 섞여져서 하나가 돼버리죠. 하나의 합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이라고 하는 주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뭔가 다른 뭐 비철, 금속 등을 섞어서 강력한 철을 만들거든요. 이게 미국이 이민 정책을 처음에 실시할 때 이 용광로 개념이란 걸 쓴 거예요. 용광로 정책.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민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오는 건 좋은데
니네들 문화는 지금 또 없다. 우리 문화가, 우리 백인이,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가장 주류적인 계층이 백인이잖아요. 교육받은 백인 계층인데, 우리 문화에 니네들 다 집어넣을 테니까 니네들 우리 문화 쫓아와야 돼. 니네 우리 거랑 섞여줘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용광로 개념입니다. 자, 처음 출제가 됐어요. 용광로 개념, 동아주의하고 관련이 있다. 이 용광로의 반대가 뭐죠? 이제 샐러드 볼이라고 하죠. 샐러드 볼. 여러분,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것이 샐러드 볼이라는 게 이런 깊이 파이는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샐러드를 만들 때 보면 야채, 토마토 막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죠. 근데 걔네들이 하나가 되진 않아요. 각각 자기 맛을 내면서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광로의 반대 개념이 바로 이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샐러드 볼은 말 그대로 한 사회 내에서 각기 다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용광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 반대 개념이 샐러드 볼, 그러니까 샐러드 이렇게 섞는 그릇,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자, 20번. 노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요 가업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것. 이거 출제가 여러 번 됐던 지문이에요. 노년기의 주요 가업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 나 다시 돌아갈래 이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안 수용해도 돼요. 바꿔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수용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잘 살아야 돼요. 왜? 되돌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자,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하고 사고의 융통성이 증가한다. 이게 틀렸죠?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사고의 융통성이 증가한다?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지죠. 그러니까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못해요. 노인이 되어지면 고지식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경직되어진다. 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이거 오랜만에 출제됐고요. 치매 발병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아진다. 내향성 증가한다까지.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앞에 맞고 뒤에가 틀렸죠.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신생아기의 반사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영아기 얘기입니다. 자, 바빈스키는 입 부근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는 반사운동이다. 이건 젖찾기 반사죠. 생존 반사 중에 하나인 젖찾기 반사입니다. 입 근처에다 이렇게 손을 대주면 이게 자신한테 젖을 주는 엄마의 젖꼭지인 줄 알고 입이 일로 쫓아가죠. 젖찾기 반사에 관한 얘기고,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이게 아이들 발바닥을 손으로 살살살 건드리면 발바닥을 이렇게 붓재 모양으로 쫙 피는 거예요, 위로. 그 바빈스키 반사다. 자, 파악 반사, 파지 반사는 손에 닿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반사다.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맞고. 연하 반사는 입속에 있는 음식물을 삼키려고 하는 반사 운동이다. 맞죠? 예, 연하라고 하는 건 아래로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린다. 그러니까 먹었는데 먹은 걸 아래로 내리죠. 자, 모로 반사는 갑작스러운 외부 자극에 팔과 다리를 쭉 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맞고, 이거 경악 반사라고도 하죠. 자, 원시 반사에는 바빈스키, 모로, 걷기 반사 등이 있다. 우리 반사 운동은 크게 생존 반사하고 원시 반사로 구분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생존 반사는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생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맨 처음에 엄마 젖 찾아야 되겠죠? 그 젖 찾기 반사. 두 번째는 찾은 젖을 빨아야 되겠죠? 빨기 반사. 그 다음에 그 찾은 젖을, 그 빤 젖을 삼켜야 되겠죠? 연화 반사. 그래서 젖 찾기 반사, 그 다음에 빨기 반사, 그 다음에 삼키는 연화 반사, 삼키기 반사라고도 해요. 얘네들이 생존 반사에 해당되고, 뭐 바빈스키나 모로나 지금 파지 반사, 손으로 꽉 잡는 거예요. 걷기 반사 같은 것들은 인간의 어떤 진화 과정을 표현해주는 그런 반사 내용이죠. 얘는 원시 반사에 해당되는 거 맞더라. 자, 원시 반사, 생존 반사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어져요? 예, 1번만 틀렸습니다.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친밀감 형성이 주요 발달 과업이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친밀감은 성인 초기, 그러니까 청년기의 발달 과업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제일 중요한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라 그랬죠? 다시 자아정체감 형성. 이거 틀렸네요. 자, 신체적 발달이 활발하게 제2성장 급등기. 맞아요. 제1성장 급등기는 영아기, 제2성장 급등기는 청소년기. 자, 특징적 발달 중에 하나로 성적 성숙이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제2차 성징기라고 하죠. 성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성징, 바로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생식 기능이 실제로 생식 능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자궁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자궁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고, 남성은 고환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고환에서 이제 정자가 나와서 실제로 뭐 생식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정서의 변화가 심각해서 극단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을 했죠. 자, 추상적 이론과 관념적 사상에 빠져 때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더라. 이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형식적 조작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요. 그래서 추상적 이론, 또 관념적인 사상, 이것도 추상적인 거죠. 여기에 빠져서 이제 부정적인 정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1번, 어렵지 않다. 자정체감이라고 해야지 맞고요.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1의 반항기. 자, 인생은 살아가면서 두 번의 반항기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삐아제가 얘기했던 자중심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그 제1의 반항기는 유아기였었죠. 삐아제는 그때를 전조작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2의 반항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자, 그 아동기는 굉장히 인생 살면서 가장 애들이 순둥순둥 할 때입니다. 엄마 말 잘 들을 때야. 그러니까 반항기가 아닙니다. 이건 유아기 얘기하는 거고. 조합기술 획득으로 사칙연산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조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칙연산 기술이라고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조합기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동기에 가능해지죠. 아동기 때는 이제 보존 개념이 획득되어지고, 그 보존 개념을 이제 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조합기술이다. 자, 니은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더라. 맞죠? 이 아동기 때 사고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입니다. 객관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져요. 아동기 이전 유년기까지만 해도 전조작기의 사고였고, 전조작기의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직관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의 반대가 직관적 사고예요. 직관적 사고. 인간이 태어나서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됐던 게 최초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언제다? 아동기다. 삐아제는 이때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했다. 정서적 통제와 분화된 정서 표현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이때 애들이 착해지는 거야.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어요. 막 열받는다고 막 열받는 대로 막 짓거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참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분화된 정서 표현도 가능해져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 타인의 입장을 잘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착해진다 그랬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자아중심성이 만들어진 건데, 아동기는 삐아제 구체적 조작기로서 탈중심화가 일어나거든요. 무슨 중심화? 탈중심화가 일어나면서 조망 수용 능력, 우리 배웠죠? 다시 뭐라고? 조망 수용 능력이 형성되어지면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난 탈중심화로 인해서 뭘 얻었다고? 조망 수용 능력 얻었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셔야 된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네요. 그래서 3번이다. 24번. 자, 이렇게 묶음 문제들이 꼭 요새 한 문제씩 나오죠. 생애 주기별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유아기에는 성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는 항상 유아기하고 그다음에 청년기 두 군데서 출제가 된다 그랬죠. 유아기하고 청년기. 이렇게 봤더니, 자, 유아기에는 성 역할 인지가 일어나요. 보통 아이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성 역할, 내가 남자면 남자로서 뭘 해야 되지, 여자는 여자로서 뭘 해야 되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소꿉놀이 같은 걸 해도, 요새 애들은 그런 거 하진 않지만 남자애들은 의사 선생님 하려고 하고 여자애들은 간호사 하려고 하죠. 뭐 집안의 놀이를 하려고 해도 남자애들은 아빠 하려고 하고 여자애들은 엄마 역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나 회사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애들은. 그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죠? 갔다 왔어 여보. 어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자, 맞고요. 아동기는 자기중심성을 보이며 자신의 시각에서 사물을 본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하고 청소년기 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아동기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탈중심화 경향을 보인다 그랬죠. 애들이 뒤따 착해지는 거야. 뒤따.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건 유아기나 또는 청소년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인기는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 시기를 정점으로 쇠퇴하기 시작되어진다. 이때가 청년기인데 성인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다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인기는 초기 성인기, 중기 성인기, 후기 또는 말기 성인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그 초기 성인기가 바로 뭔가요? 청년기 얘기하는 거고. 근데 중기 성인기가 중년기, 그 다음에 말기, 후기 성인기가 노년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다 나이를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20에서 35세라고. 얘는 뭐죠? 성인기 안에서도 초기 성인기, 즉 청년기 얘기하는 거죠. 청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 시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요새 내가 아주 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예.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믿으십시오. 자, 노년기는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맞죠? 노년기, 단기 기억, 최근 기억은 줄고 장기 기억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에 보면 해마라고 하잖아요. 그 해마에 저장되어진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줘요. 내가 옛날에 누구하고 같이 물레방앗간에 갔어. 물레방앗간에 왜 갔죠, 여러분? 예, 이 물레방앗,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예, 그 얘기는 하세요. 하신 다음에 딱 고개를 들어서 할머니라고 얘기하면 할머니 우리 지금 무슨 얘기했지? 그 무슨 얘기한지를 몰라요. 무슨 이제 되세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해요. 장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당장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단기 기억이나 최근 기억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 니은 틀렸어요. 자, 25번. 처음 출제됐어요. 이상행동. 사회복지사가 인간행동을 공부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행동. 여러분,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규정해 놓은 또는 이것을 바람직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행동 바깥에 보여지는 행동들을 이상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abnormal behavior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사회복사는 이런 이상행동에 개입을 해줘야 되죠. 이걸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꾸는데 이제 조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사가. 이게 처음 출제가 됐다. 한번 보면 이상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개인과 타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이상행동이라고 하더라. 됐죠? 이상행동의 유일한 진단 분류 체계로, 자, 벌써 유일한 나왔어. 그럼 뭐뭐 많이잖아. 이거 틀렸지? 분류 체계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우리 DSM 지금 5까지 나왔더라고요. 있습니다. 얘도 써요. 근데 이거 말고서도 여러 가지 진단 분류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PI 척도라고 하는 개인 사정 도구 같은 것도 이상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꼭 유일한 것 아니다. 이상 행동의 개념은 사회 문화 역사 진행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이상 행동이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 또 역사 진행,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옛날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 동네가 있죠. 지금도 국가죠.
거기서는 식인종들, 사람 잡아먹는 문화가 정상적인 거야. 이상행동이 아니에요. 식인 문화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요? 예. 우리나라, 비정상적이죠? 그 이상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혹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실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맞고. 이상행동은 클라이언트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나 또는 결과가 되기도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상행동은 문제의 원인이 되어져. 즉, 이상행동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요. 동시에 이상행동이 문제 결과가 되기도 되어져요. 원인이나 또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행동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교재 통합기본서 안에 깔끔하게 멋지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 풀어봤는데 그닥 어렵지 않았다. 충분히 제 강의 잘 정리하셨던 분들은 다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뭐 몇몇 문제가, 한 도어 문제가 조금 난해했죠. 그건 출제자의 실수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덮고 갔죠.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